최선표 원장님, 예. 한마음의 집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한마음의 집이라는 곳은 정신사회 재활시설인데요. 정신재활시설이라고 이제 분류를 하는데, 그 정신재활시설 분류 중에서도 이제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병원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나와서 사는 공동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보통 10명 아래 회원들이 살아요. 그다음에 일상상에 자기 욕구가 좀 재활하는 욕구가 있는 사람, 또 가족에도 욕구가 있는 사람, 또 뭔가 약물 관리가 되는 사람이 모여서 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공동생활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한마음의 집은 공동생활 가정이다. 그래서 서울에 한 51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신장애인 인식 개선과 이제 이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해오셨는데요. 혹시 간략하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여쭤볼 수 있을까요? 지금도 기억에 남는데 1995년 12월 달에 정신보건복지법이 통과되면서 저희 집이 이제 98년도부터 지역사회에서 있었는데요. 2002년도에 그 수요교육이라고 KBS 방송이 있는데 행복 공동체로 가는 길이라는 그 수요교육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나왔던 신상훈 씨라고 저하고 같이 초창기 때부터 있었고 직업자리에서 성공해서 서울시장상도 받았던 친구고 지금 아마도 치매에 걸리신 어머님 부양하면서 직업자를 하고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시절에 서울시장상도 받았고요. 자기가 또 수기도 써가지고 그 상금도 받고 해서 저희 집에 음반을 선물해 줬는데 그분이 이제 그 자기의 진솔한 얘기 또 그 어머니가 자기를 오픈해서 아들이 정신병에 걸리게 된 원인이나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가족의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서 지금도 수요교육 그 행복 공동체로 가는 길이 저희의 어떤 가치관이 되었고 미션이 됐는데 그 방송이 전국에 이제 되면서 많은 인식 개선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정신재활시설이 좀 많이 생기는 계기가 뭔가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식 개선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해오셨는데요. 네. 이렇게 정신장애인 분들께서 막상 사회에 나가서 겪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이나 많이 겪게 되는 문제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병원에서 약물 치료가 잘 돼서 지역사회에 나왔어도 좀 일상생활이 안 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약물 관리가 또 안 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잘한 부분도 있는데 보통 병원에서 지역사회에 나올 정도가 되면 일상생활 그다음에 약물 관리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게끔 해주는 곳이 지역사회 재활시설인데 지역사회 재활시설 어느 시점 되면 직업자를 해야 되는데 일반인 직장도 그렇고 응모해서 좀 하면 정신과 약을 먹는다는 것 인해 가지고 많이 탈락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갈 자리가 없는 거 일자리가 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까고 또 정신장애인 중만 모으는 직업자리도 부족하고 그래서 일은 하고 싶은데 정신장애인이라고 또 정신과 약을 먹는다고 인해서 탈락이 되는 경우 또 채용이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좀 저도 그렇고 저희 회원도 그렇고 좀 힘들죠. 정말 힘든 일이구나 이런 걸 느끼죠. 예. 실제로 임금과 고용 조건 등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대표적으로 좀 어떠한 예가 있을까요? 어떠한 상황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신재활시설이 많이 있고 병원이 한 폐쇄병동이 한 4,300개 정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4,300여 개 정도에서 지역사회 재활시설 틈없이 부족한 거 있고요. 서울시의 그 지표로 그 정신건강 지표를 보면 인구 10만 명당 재활 서비스 정원도
11.9명이라고 나와요. 네. 이런 것들이 적는데 돌봐야 할 사람들은 많고 또 근무 여건이나 그렇게 다른 데 비해서 좋은 거 아니에요. 막 24시간 교대해야 되고 주말에도 근무해야 되고 하는 부분 같은 재활시설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이용하는 부분과 생활하는 우리가 생활시설이라고 보통 볼 때 생활시설은 계속 돌아가야 돼. 24시간 저렇게 막 그대로 돌아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집처럼 사는 곳이니까 근데 이제 근무 시간에 이런 것들이 많고 지혜롭게 잘 해야죠. 근데 이제 국가에서 지원 예산은 항상 예산이 한정돼 있잖아요. 서울시가 인구 1인당 우리 그 정신건강 예산을 5,291원 잡고 있어요. 이게 이제 2019년도 통계인데 그 정도 아직 그 예산이 적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좀 힘든 일이죠. 힘든 일이다 보니까 같은 사회복지 하는 사람들도 이쪽으로 안 올라오는 경우죠.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신보건복지 분야의 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정신장애인 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이제 정책적으로 가장 크게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 있을까요? 한 지역사회에서 살아오면서 의식주 문제가 제일 그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제 한국 사람들은 행복해지려고 하면 다 그 성질이 급해서 빨리 행복이 급해지는데 보통 의식주 문제가 이게 해결이 돼야 행복 그 조건을 좀 충족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회원들도 그렇고 좀 먹는 건 그만두더라도 그 주택 문제 병원에서 나와도 지역사회 나와도 우리 회원들이 살 집들이 많이 없어서 앞으로 임대주택 중에서 서울 SH 주택공사나 뭐 LH 또 주택공사에서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뭐 임대주택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시범적으로 자립생활 지원주택 그다음에 일반 지원주택 하고 있고요. 근데 더 확대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정부 그런 정책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또 정신장애인들이 옛날에 비해서 이제 만성이보다도 또 급성도 많이 나오고요. 청년층도 많이 나오고 또 노인층이 많이 나오는데 정신장애인 노인을 위한 또 지원주택, 자립생활 지원주택이 좀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러한 문제점들이 기존의 기관에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점들일까요? 기존의 기관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고 큰 틀에서 정치적으로 좀 해결해야 되고 또 예산 확보를 해야 할 문제거든요. 또 이제 기존 기관에 있는 사람 열정과 사명을 가지고 또 계속 문을 두드려야 되지만 어느 한계치가 있다. 그래서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에서 법과 제도 이런 거 정비해서 정말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뒷받침 해줘야 되지 않을까. 기존 기관에서는 자꾸 정책적 대안을 좀 내놓고 좀 사회에 언론에 또 그 정부에 호소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정신장애인 분들의 사회 참여나 정치 활동을 독려하는 기사를 본 적도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정신보건법이 통과되고 나서부터는 보통 전문가, 의료진의 중심이었다면 이제 지금 현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당사자, 당사자 중심이 많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이 목소리가 이제 이제 정책에 반영되고 좀 이제 정치인들이 또 정부에서 좀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그래도 선진국에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 활성화돼야 되고 또 본인의 선택권, 자율성 뭐 이런 것들도 더 좀 정부가 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의 목소리도 들어야 되고 거기에 못지않게 전문가, 그 다음에 가족 또 의료적인 이게 이 정신과가 한 곳이 앞서가서는 좀 밸런스가 안 맞아 균형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이 협치해서 협동해서 예. 같이 좀 협조하고 협동해서 협력해서 뭔가 이루어야 되지 당사자 입장만 또 이렇게 목소리가 내야 된다든지 또 전문가 입장만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같이 조율하고 또 협치해서 내는 것이 최고의 좋은 여론이 아닐까 정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신장애인 분들은 그렇다면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정신장애 그가 이제 원인이 많이 있지만 보통 네 가지라고 하거든요. 유전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심리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 어떤 요인 중에서 뭔가 촉발 인자가 돼서 이 병이 걸리는데 본인이 일단은 병에 걸리면 인지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병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병식을 가지고 의료적인 치료와 재활치료 두 개를 동시에 균형 있게 꼭 그러니까 의료적인 치료랑 것은 약물 치료가 제일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재활치료를 받아야 되고 하는데 재활치료를 좀 평등하게 조율해가면서 받았을 때 사회에 그 재활하는데 도움이 상당히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병원에서 나왔을 때 약을 끊어버린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괜찮다라고 해서 약을 끊었을 경우 재발하는 경우가 많이 봤어요. 보통 저도 뭐 지금도 많이 보고 있고 괜찮다 이거죠. 그러니까 안 먹어도 된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것 중에는 약물치료 약을 끊었으면 안 되고 줄여갈 수는 있겠지만 약물치료 플러스 아까 재활치료 중에서 이제 뭐 사회기술을 한다든지 일상생활을 한다든지 자기 자신을 좀 다루는 가꾸는 관리하는 뭐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하면은 충분히 직장생활도 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노력이 계속되고 제일 또 중요한 것들은 가족이 좀 잘할 수 있다는 좀 지지해 주는 거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주변 사회에서 더불어 같이 사람들도 우리 사회에서 좀 이분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와 좀 서포트할 수 있는 정책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신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에게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지 나을 수 있다고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뭐 당부의 말씀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뭐 이 문제의 의료적인 전문가도 아닌데 제가 본 경험상으로는 약물 치료하고 재활치료 받으면서 꾸준히 자기 관리를 잘하면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고 직장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더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 더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은 규칙적인 생활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걸 좀 실천하는 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잘 해가면 절대 병 극복하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신장애인 분들이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 분의 노력 정말 필요하겠지만 지역사회와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국에서 한마음이 집과 같이 공동체 생활을 통한 대안가족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한마음이 공동생활 과정이 지금 이게 서울 쪽에 이제 한 56개 정도 정확히 그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사실은 인구에 비해서 더 터무니 적죠. 근데 지방은 터무니 더 적어요. 그래서 요게 좀 많이 활성화되고 요게 좀 활성화돼서 이제 거기서 훈련이 되면 스스로 독립해 가서 잠깐 자립생활 주택이나 지원주택이 제가 잠깐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관리받고 사례관리 받고 관에 사례관리 받는다든지 지금 돌봄 서비스나 이런 것처럼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아직은 제도나 이런 것들이 정비되지 않고 항상 예산 얘기하니까 정부 예산도 바로 중요하지만 그 가족들 분들이 좀 요즘은 모임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러던데 저는 대한가족 비슷하게 공동체 이런 것들을 좀 꾸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도 공동체 가서 살고 그러는 데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크게는 좀 질적인 면이 떨어지니까 소규모 쪽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마음의 집 최동표 원장님의